옛날 하늘나라에 옥황상제를 모시는 여러 별들이 있었다. 그곳에도 우리 인간 세상과 같이 임금 옥황상제와 신하와 백성이 있어 제각기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니, 또한 남녀의 사랑과 미움, 질투 등의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다. 다만 인간 세상과 다른 것은 규칙이 훨씬 엄격하여 자칫 잘못하면 그 벌로 인간 세상으로 내쫓아 근신을 시켰다.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미물인 곤충이나 짐승으로 변신시켜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닦아야만 다시 천상에 오를 수가 있었다. 인간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나라 법을 어기면 무인도나 두메 산골로 귀양을 보내어 죄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하늘나라에서 어느 형제별이 꽃보다 아름다운 처녀별 하나를 놓고 사랑 싸움을 벌였다. 경우가 심했던지 그만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 사람도 아닌 구렁이 2마리로 변신시켜 그나마 바다 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2 섬에 1마리씩 살도록 했다. 2마리의 구렁이는 어쩔 수 없이 속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한없이 긴 세월을 언제나 죄를 용서받아 하늘에 오를 수 있을지는 까마득한 일이었다. 여하튼 과정은 일단 완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돌을 닦아야 하고, 또 사람이 된 뒤에도 수많은 수련을 닦은 뒤에라야 하늘로 복귀할 수 있었다. 2마리의 형제 구렁이는 수백 년 세월을 인고한 보람이 있어 낮에만은 사람으로 변신할 수가 있었다. 아직도 밤에는 그 징그러운 구렁이의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1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밤이나 낮이나 관계없이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는 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한 삼택이 흙만 더 보태면 태산을 쌓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일각이 삼추와 같다는 말도 있다. 수백 년 쓰린 세월에 비하면 1년쯤이야 총각에 불과하겠지만, 그들 구렁이 형제에게는 마지막 남은 1년이 지나온 수백 년 세월보다 더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더욱이 그들 형제는 저 옛날 하늘나라에서 행했던 못된 습성을 완연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사랑의 번뇌로 인한 불꽃은 타다 남은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였던가. 사랑 싸움 때문에 모진 고초를 당했으면서도 얼마 전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한 애정의 불꽃을 잡기가 그들 형제에게는 죽기보다도 힘든 일이었다. 그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내온 그들에게 갑자기 끄기 어려운 불꽃을 당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기에 옛부터 돌을 닦는 사람이 가장 경계할 것은 색이라 하였다. 한번 색에 몰두하면 웬만한 수양력으로는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 2 구렁이 형제는 이 색의 마력에서 벗어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옥황상제의 저주로 구렁이가 되어 쫓겨난 2 형제별이 살고 있는 형제섬 근처 비안도에는 이시성을 가진 벼슬아치가 귀양을 와 살고 있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으나 당파 싸움의
회오리 바람 속에 말려 그만 억울하게도 역적이란 누명을 쓰고 이 무인도에 유배되어 가족과 더불어 살고 있었다. 가족이라야 아내와 무남 동료 외딸 이렇게 셋이서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옛 부귀 영화는 이미 먼 꿈에 불과했다. 낮에는 두 부부가 밖에 나가 일하고 밤이면 세 식구가 모여 앉아 서로 위로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딸은 방년 18세, 꽃이 무색하리만큼 아름다웠고 풍만한 육체는 뭇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으나 누구 하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그러나 처녀의 아름다움을 훔쳐보는 눈이 있었으니 가까운 형제 섬에 사는 구렁이 형제가 그들이었다. 구렁이 형제는 자신들이 죄인의 몸이라는 것도 잊은 채 오매불망 처녀를 그리워하였다. 1년만 잘 넘기면 구렁이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데 1년이 아니라 단 몇 달도 참아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형 구렁이는 동생 구렁이에게 애원을 했다. 동생, 그 처녀를 좀 데려다 주게. 싫다면 형의 신분으로 명령을 하겠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이제 기껏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아니다. 도무지 못 참겠구나. 뭐 내가 그 처녀를 어쩌겠다는 게 아니야. 한번 가까이에서 보기만 하고 고이 돌려보낼 거야. 그렇다면 뭐 제가 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녀를 실컷 바라본 뒤 마음을 잡고 전심전력 수련을 쌓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니? 정말이에요, 형님? 그녀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물론 정말이다. 그렇다면 동생 구렁이는 결심을 한 듯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봄이었다. 바닷물까지도 따스한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다. 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 위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떠 있었다. 이때쯤 그곳 서해 바다에선 조기잡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날 오로지 세 식구만 살고 있는 비안도를 향해 조그만 조각배 하나가 다가왔다. 조기잡이 배는 물론 아니었다. 평소 그곳엔 조기잡이 배가 오는 일이 없었고 또 올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배 안에는 단 한 사람의 청년이 타고 있었다.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맑은 피부로 보아 뱃사람은 분명 아닌 청년이었다. 청년은 배를 저 적당한 곳에 대고는 무트로 나와 언덕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언덕에 이르자 이마에 손을 얹고 무엇을 찾는 듯 이곳저곳을 살폈다. 청년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밭두렁에 한가히 앉아 나무를 캐고 있는 어여쁜 처녀의 모습이 청년의 눈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뜻모를 미소를 짓고는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처녀는 고개를 돌렸다가 기절할 듯 놀랐다. 에구머니나. 건장한 사나이는 대뜸 달려들어 억센 팔로 처녀를 끼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처녀는 그의 팔에서 헤어나오고자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사나이의 팔은
처녀의 몸을 더욱 강하게 조였다. 때마침 저만치서 김을 매던 처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발견했다. 웬 놈이냐, 개 섞어라. 대낮에 남의 집 처녀를 납치하다니 너는 인륜도 모르고 하늘도 무섭지 않느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괭이자루를 움켜쥐고 청년의 뒤를 추격하였으나 청년의 걸음을 당할 수는 없었다. 얘야, 얘야. 두 내에는 자지러질 듯 딸을 부르며 허둥지둥 청년의 뒤를 쫓아갔다. 아, 제발 좀 절 놔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제발 좀 놔주세요. 부모님의 울부짖음을 듣고 더욱 안타까워 청년의 가슴을 힘껏 쥐어뜯으며 사정해 보았으나 청년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청년은 처녀를 배에 실었다. 그리고는 노를 저 순식간에 바다 가운데로 나갔다. 처녀는 뱃전에 엎어져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흐느껴 울었으나 총각은 들은 척도 않고 노적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처녀는 울다 지쳐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멍한 눈초리로 청년의 얼굴을 흘낏 바라보았다. 늠름하고 훤칠한 키에 넓은 이마, 우뚝한 코, 빛나는 두 눈, 그야말로 멋진 대장부에 틀림없었다. 아녀자를 납치할 만큼 흉악스럽게 보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처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렇듯 완력으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났더라면 처녀 자신이 그를 흠모하게 되었으리라. 청년은 배를 어느 조그마한 섬에 대었다. 그는 처녀를 안고 그 근처에 있는 빈집으로 달렸다. 집은 지붕 이응을 인지도 몇 년이나 지났는지 삭을 대로 삭고 담장도 없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으시시한 집이었다. 청년은 처녀를 빈방에 내려놓고는 민첩한 동작으로 문을 닫고 밖에서 문고리를 채우고 사라졌다. 이윽고 어둠이 밀려왔다. 집은 죽은 듯 고요했다. 처녀의 울음소리만 어둠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한편 처녀를 빈집에 가둬둔 청년은 숲속 고무나무를 향해 내달렸다. 형님!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부르자 고목나무에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커다란 구렁이가 스스로 움직였다. 수고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깜찍하게 생겼더구나. 수고했다. 수고했어. 해가 지기 전에 데려오느라고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그럴 테지. 이제 마음 푹 놓고 쉬거라. 이젠 내가 수고할 차례니까. 안 돼요, 형님. 날이 새기 전까지는 그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간신히 데려온 처녀를 기절시켜서 죽이지 마시고. 알았다. 염려 마라. 하지만 오매불망거리던 예쁜 처녀를 내 방에 놔두고 어떻게 긴 밤을 그냥 지내란 말이냐. 그래도 참아야 해요. 날만 새면 어젓한 대장부가 될 터인데 뭐 때문에 징그러운 모습으로 처녀 앞에 나타나 일을 망치려고 합니까? 동생의 말이 옳아. 그래, 내 꾹 참고 기다려야지. 내일 아침이면 기공자로 둔갑해서 하하하. 애당초 형 구렁이가 동생과 약속하기는 그 처녀를 가까이에서 잠깐 보고 냄새나 실컷 맡은 뒤 고이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속죄의 기간이 끝난 후 떳떳하게 사람이 되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녀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1년 아니라 10년이라도 참으며
기다릴 자신이 있노라고 했었다. 동생 구렁이는 형 구렁이의 약속을 믿었다. 동생은 형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자기 섬으로 돌아갔다. 동생이 돌아가자 형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동생이 의심스러웠다. 지놈이 날 속이고 먼저 범하려고 그러지. 속셈이 뻔한 노릇이야. 그 전 하늘나라에서도 날더러 참으라 해놓고는 지놈이 먼저 손을 댔었어. 안 되지. 이번만은 안 속아. 형 구렁이는 옛일을 생각하자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은 동생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게다가 1년 뒤에 결혼을 하라고? 안 될 말이다. 지금 당장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골칫거리인 동생 녀석부터 먼저 해치우자. 형 구렁이는 나무에 감았던 몸을 풀고 내려오자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동생이 사는 섬으로 향했다. 동생의 섬은 조용했다. 형은 숨을 죽이고 동생의 집으로 다가가 방 안의 동정을 살폈다. 동생 구렁이도 잠을 못 이룬 채 뒤척이고 있었다. 엉큼한 녀석, 그 처녀를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형 구렁이는 주변에 있는 마른 나무 가지들을 긁어 모았다. 불을 질러 동생을 태워 죽일 심산이었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잎을 동생 모르게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형은 진땀을 흘리며 동생 집 주변에 나뭇잎으로 높은 담을 쌓았다. 이만하면 됐다. 지놈이 어딜 가려고. 짧은 나무 토막 2개를 주워와 위아래로 단단히 감고는 힘껏 부벼댔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드디어 파란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이 붙었다. 불꽃은 나뭇잎으로 번져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됐다. 형은 이제 미소를 머금고 멀찌감치 물러나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볕에 바싹 마른 나뭇잎들은 기름보다 더 잘 탔다. 삽시간에 동생의 집은 멀건 불길에 휩싸였다. 아 뜨거, 불이야. 아 뜨거, 아 뜨거. 갑자기 불을 만난 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꿈틀댔다. 틀림없이 염라대왕 앞으로 갔겠지. 형 구렁이는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그곳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휴, 힘들구나. 이젠 잔소리 할 놈도 없고 처녀를 가로챌 염려도 없으니 천천히 처녀가 있는 집으로 가볼까. 처녀가 갇힌 집에 도착한 형 구렁이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녀는 울다가 지쳤는지 아무렇게나 누워 곤히 잠들어 있었다. 늘씬한 몸매, 하얀 종아리며 콧속을 파고드는 처녀의 향내. 참아야 하나? 아니, 참기 어렵다. 어떻게 그냥 이 밤을 새운단 말인가. 그러나 참아야지. 내 것인데 갈 데 없는 내 아내가 아닌가. 아, 피곤도 하고 이젠 잠이 오는구나. 형 구렁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곳을 떠나 고목나무로 올라갔다.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초막에 갇혀 울다가 잠들었던 처녀도 깨어났다. 낯선 청년에게 강제로 끌려왔던 어제의 일이 꿈같이 생각되었다. 처녀는 불안이 가시지 않은 채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다. 문 밖에는 뜻밖의 웬 청년이 서 있었다. 어머나, 웬 총각이. 아, 날 끌고 온 총각이 맞지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어제와는 모습이 다르십니까? 청년의
손과 목덜미에는 심한 상처가 나 있었다. 처녀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청년의 손에는 큼직한 도끼가 들려 있었다. 아가씨, 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저쪽으로 가보십시오. 그곳에 배가 있어. 그 배를 타고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시오. 빨리. 예, 가야지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처녀는 뜻밖이었다. 어제는 그처럼 우악스럽게 굴더니 오늘은 순순히 놓아주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막상 가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청년의 잘생긴 모습에 처녀도 은근히 마음이 끌렸던 탓이리라. 사실 화상은 다소 입었지만 어디에 내놔도 나무랄 데 없는 준수한 기공자였다. 처녀는 청년에게 애원조로 말했다. 절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으니 집에다가도 데려다 주세요. 공자님이 저와 같이 가신다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아, 아가씨,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나도 아가씨를 처음 대하면서 참을 수 없는 연정을 느꼈습니다. 어찌 아가씨와 같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청년은 말꼬리를 흐렸다. 어떤 비장한 결의를 한 모양인지 그의 눈이 빛났다. 처녀는 청년에게 데려다 주기를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눈물이 방울졌다. 비록 납치라고는 하지만 그리 싫지 않은 납치였다. 오히려 은근히 쾌재를 불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처녀는 늙은 부모가 걱정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휘젓는 게 있었다. 청년을 만난 뒤에야 확실히 깨달은 감정이었다.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시라니. 비안도에서의 3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사람이라고는 만나지 못했다. 유배가 풀리지 않는 한 이성은 고사하고 말동무 하나도 가질 수 없으리라. 처녀가 혼자 떠나려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공자님, 부탁입니다. 저와 같이 가주세요. 거절하신다면 저도 이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청년은 화가 난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빨리 떠나시오. 어서요. 머뭇거리다가는 끔찍한 꼴을 당할 것이오. 어서 가시오. 그러나 처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청년은 조바심이 난 듯 불안한 표정으로 간간히 숲속 고무나무를 살폈다. 그때 형구렁이가 늦잠에서 깨어나 슬금슬금 나무를 내려오는 모습이 동생의 눈에 띄었다. 동생은 대뜸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 흉물스럽고 비겁한 능구렁이야. 여자 때문에 동생을 죽여도 좋아? 뭐 사람이 되겠다고? 너는 나의 형도 아니고 같은 핏줄이라고도 할 수 없다. 자, 이 도끼 맛을 봐라. 형구렁이는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지난밤 분명히 죽었어야 할 동생이 덤벼들고 있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다. 오래전에는 실상 동생의 여자를 탐하다가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또 그 일이 되풀이 된 셈이었다. 형은 밝은 햇살마저 두려웠다. 놀라움에 떨어지려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몸을 떨며 부지런히 변명의 말을 궁리했다. 동생의 기세로 보아 결코 목숨이 온전할 것 같지 않았다. 죽음에 이를수록 삶의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는 법이다. 동생, 진정하게
무엇을 오해해서 그러는가? 뭐라고? 동생? 그리고 오해? 동생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다. 차라리 잘못을 시인했더라면 혹시 모르는 일이었다. 동생은 형의 입에서 구차한 변명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들을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죽어 마땅한 비겁하고도 악랄한 구렁이이다. 에이, 죽어라! 아! 두 마디 소리가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고 구멍나무로부터 한 사람, 이때는 구렁이의 형상이 아닌 사람이었으니 한 사람이 굴러 떨어졌다. 앗! 사람을 죽이다니.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처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과정이 뒤이어 벌어졌다. 이번에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도끼를 맞고 땅으로 굴러 떨어진 순간 그 사람은 두 발이 넘는 구렁이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동생은 도끼에 맞아 꿈틀대는 구렁이를 난도질했다. 참혹한 광경이었다. 이젠 동생의 일은 끝났다.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형은 죽었지만 동생도 영원히 구렁이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청년은 도끼를 팽개치고 처녀에게로 돌아섰다. 아가씨, 안녕히 가시오. 그리고 부디 잘 사시오. 말을 마치자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다에 뛰어든 청년은 두세 번 솟구쳐 오르더니 곧 축 늘어져 떠올랐다. 사람이 아니라 먼저 도끼에 맞아 죽은 구렁이와 거의 같은 구렁이였다. 아, 처녀는 긴 한숨을 토해냈다. 조각배를 향하여 걷는 그녀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파도 소리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나 다름없이 철썩였고 형제 구렁이가 살던 두 섬은 더욱 깊은 정막에 휩싸였다.